상상해 보세요.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정말 중요한 축구 경기를 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겠죠? 맞아요. 막 응원하면서 보고 있는데 심판이 휘스를 불고 반칙을 선언해요. 뭐 여기까지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경기 일부니까요. 그렇죠. 심판의 역할이 그거니까요. 네, 그런데 모두가 전광판의 리플레이를 다시 보는 사이에 심판이 슬그머니 골대 쪽으로 가더니 아예 그 무거운 골대를 통째로 뽑아서 왼쪽으로 한 10m쯤 옮겨버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와,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반칙을 잡아내는 걸 넘어서 아예 경기 자체를, 뭐랄까, 완전히 조작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 깊은 탐구를 통해서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런 충격적인 증언들에 관한 겁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들이죠. 검찰이나 감사원 같은 곳들이 단순히 반칙을 잡아내는 걸 넘어서 아예 경기장의 룰과 골대 위치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고 있다는 그런 국회 청문회와 독립 언론들의 심층 취재 결과가 막 쏟아졌습니다.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부동산 통계 조작,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정말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흔든 가장 굵직한 사건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미리 명확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들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나 진영 논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철저하게 배제해야죠. 어느 편을 들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오직 국회에서 나온 증언들과 제공된 자료들, 그러니까 기록된 팩트들만의 바탕으로 수사기관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증거를 다루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해부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확고해야 할 것부터 짚어보죠. 바로 물증입니다. 물리적 증거.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거나 자기도 모르게 왜곡될 수 있잖아요. 네,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서류나 녹취록 같은 이 물리적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중상 아닙니까? 이게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증언들에 따르면 바로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물리적 증거 자체가 수사 과정에서 아주 교묘하게 변형되었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교묘하게 변형되었다고요? 아니, 제일 확실해야 할 증거가요. 네, 대장동 사건의 핵심 물증이었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한번 볼까요? 청문회에서 나온 폭로 내용인데요. 이 녹음 파일 원본을 들어보면 분명히 재창이 형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재창이 형이요? 그냥 친근한 호칭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서, 즉 종이 문서에는 이 단어가 실장님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재창이 형이 실장님이 되었다고요? 이건 발음이 비슷해서 생긴 단순한 오타? 잘못 들었다고 보기엔 너무 멀리 갔는데요? 맞습니다. 아예 다른 단어죠. 게다가 실장님이라는 직함은 당시 특정 정치인의 측근을 강력하게 연상시키는 단어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단어로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의혹을 받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더 결정적인 숫자까지 바뀐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숫자요? 어떤 숫자 말씀이시죠?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엑셀 파일 원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장동 택지의 예상 분양가가 평당 1,400만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네, 1,400만 원. 100만 원이나. 둘 다 엄청나게 큰 돈인 건 마찬가지인데 왜 굳이 수사팀이 그 숫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걸까요? 그 100만 원의 차이가 법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게 왜 뇌관이 되냐면요. 여기서 배임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아셔야 합니다. 배임죄라는 건 결국 국가나 기관에 얼마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느냐, 이걸 계산하는 수학 싸움이거든요. 아, 법정에서 수학 계산을 하는군요. 네. 예상 분양가를 1,4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계상되는 성남시의 손해액과 1,5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손해액은 그 전체 규모로 곱해보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납니다. 아, 100만 원 차이라도 전체 면적을 곱하면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겠네요. 정확합니다. 숫자가 커져서 손해액이 확 부풀려지면 특정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이게 그냥 일반 배임죄가 아닙니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줄여서 특경법상의 중범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와, 세상에.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의 차이는 단순한 오타나 실수가 아니라 피해자를 편법한 범죄자로 만드느냐,
아니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엄청난 중범죄로 엮어내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임계점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단지 숫자를 바꾼 게 아니라 범죄의 무게 자체를 설계했다는 의혹인 거죠. 그런데 이런 물리적 증거에 대한 의혹이 문서 변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더 황당한 물증이 등장했습니다. 쌍방울 사건이요? 거기선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사건을 스모킹 건,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게 김태균의 해외 회의록 5건입니다. 검찰은 이 문건들이 1번 미국 시애틀, 마카오 등 각기 다른 나라의 호텔이나 레지던스 비즈니스 센터에서 작성됐다고 법정에 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컴퓨터에서 썼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국회에서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미스터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문건들은 시기와 작성 장소가 모두 다른데도 출력된 종이의 양식과 심지어 글씨체까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아니, 나라가 다르고 호텔이 다른데 양식이 똑같다고요? 네. 심지어 더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는데요. 해당 회의록이 작성되었다는 일본 호텔 비즈니스 센터 현지를 확인해 보니 거긴 아예 한글 지원 자체가 안 되는 컴퓨터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애틀의 아파트에는 공용 컴퓨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헐, 잠깐만요. 한글이 안 깔린 외국 컴퓨터에서 완벽한 양식의 한글 문서가 쏟아져 나왔다고요? 컴퓨터도 없는 아파트에서 문서가 만들어지고요? 네,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현지 확인 결과가 그렇습니다. 게다가 자료를 보면 검찰은 이 문서들의 원본 디지털 파일, 그러니까 USB나 컴퓨터 파일을 제출한 게 아니라 오직 종이 출력물만 법정에 냈습니다. 종이로만요? 아니, 요새 같은 디지털 시대에 왜 굳이 종이로만 냅니까?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현대사법 시스템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의도가 보입니다.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당연히 원본 디지털 파일에 내야 합니다. 그래야 메타데이터, 즉 이 파일이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마지막으로 수정했으며 어느 컴퓨터에서 작업했는지가 다 기록에 남으니까요. 아, 일종의 디지털 지문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USB를 분실했다면서 종이 출력물만 덜렁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그 문서의 디지털 발자국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와,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동원되는 현대 법정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가장 원시적인 아날로그 방식을 택해서 검증의 구멍을 만들어 버린 거네요. 전문가로서 분석하자면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뇌관입니다. 형법 제155조를 보면 수사 대상자를 엮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중범죄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강하게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텐데 서류를 위조하고 조작하는 게 그렇게 큰 중범죄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는 특수부 검사들이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다고 본인들의 인생과 직업을 걸고 이런 무모한 짓을 감행하겠습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논리적으로만 보면 그 반론이 완전히 맞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하지만 수사기관 내부의 특수한 생태계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이런 행위를 범죄나 조작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네. 증언들에 나타난 패턴을 분석해보면 이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백지 상태에서 객관적 진실을 찾아간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설정된 거대한 타겟, 즉 목표를 향해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조직 내에서 영전과 출세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설령 그 과정에서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조직이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는 아주 뿌리 깊은 엘리트주의적 오만과 관행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와, 그래서 청론회에서 검사들이 속기사의 실수다 혹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 심리적 배경이 그런 조직 문화에 있었네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거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수수사 기법을 쓴 거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가 되어 있는 거죠. 좋습니다. 물리적 서류를 입맛에 맞게 재단할 수 있다는 의혹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라는 게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진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 조작된 서류의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의 생생한 진술이 필요할 텐데 만약 물리적 증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진술은 도대체 어떻게 뽑아내는 걸까요?
이제 그 차가운 서류 뭉치에서 벗어나서 실제 압박과 회유가 오가는 밀폐된 조사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대장동 사건의 남욱 변호사 증언을 보면 그 조사실의 밀실 공포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저도 그 자료 읽어보고 정말 2번, 3번 다시 읽어볼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수사기관이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극한까지 몰아붙이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죠. 청문회 증언에 따르면 검사가 조사를 하던 중 갑자기 남 변호사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아니, 조사 중에 뜬금없이 애들 사진을요? 네. 그러면서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 있다.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이런 정말 족복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끔찍한 비유를 들며 협박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밀폐된 방에서 검사가 내 아이 사진을 꺼내놓고 장기를 운운한다면 저 같아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라며 특정 정치인, 당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진술을 내놓으라고 노골적으로 종용했고요. 남욱 변호사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지인들에 대한 무려 14건의 별건 수사 압박까지 동원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여기서 별건 수사라는 메커니즘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형사소송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강압수사 방식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악명 높은 방식이죠.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쉽게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자동차 후미등이 고장나서 경찰에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억울해서 신호위반이나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경찰이 갑자기 제 아내 회사의 세무조사를 시작하고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압수수색하면서 너 신호 위반했다고 자백할 때까지 내 주변 사람들 다 털어서 박살내겠다. 뭐 이렇게 협박하는 상황, 이 비유가 맞나요? 와우,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주변 가족과 지인들의 먼지까지 탈탈 털어서 피의자를 완전히 심리적인 진공 상태, 공황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그 좁고 폐쇄된 조사실에서 내 아이의 사진이 책상 위에 올라오고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족, 내 지인들이 줄줄이 소환당해서 고통받는 걸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저라도 당장 백기를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수사관이 원하는 답, 즉 미리 짜놓은 그 서류에 부합한 진술을 그냥 툭 던져주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는 강렬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얻어낸 진술을 우리가 과연 진실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압박조사가 검찰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방식도 이와 완전히 맥락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정말 충격적이었죠. 출산 후 4개월 차인 그것도 육아휴직 중인 여성 공무원을 새벽 3시, 심지어 새벽 6시까지 밤샘 조사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이 젖을 먹여야 하는 산모를 상대로요? 육아휴직 중인 사람을 그렇게 조사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죠. 더 기가 막힌 건 조사 환경입니다. 무슨 명동의 고시원 같이 문을 열어놓은 좁은 방에 사람을 가둬놓고 밖에서는 감사관들이 술을 마시고 복도를 돌아다녔다고 해요. 게다가 그 공무원의 진술 내용을 가지고 막 트로트 노래를 부르며 조롱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두목이다, 걸리면 죽는다 이런 식의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죠. 국가기관에서 나온 말인지 조직폭력배 대사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입니다. 맞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것들을 다 연결해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목표지향적 수사의 전형적인 패턴이요. 그렇습니다. 진실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계속 나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건을 보면 그 의도가 아주 투명하게 드러나죠. 그 카톡 증거 제출건, 원래 원본 메시지에는 분명히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호도된 언론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셨음이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네, 원본 텍스트가 그랬죠.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해 대응을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때는 호도된 언론들에게는 이라는 이 제일 핵심적인 문구가 마법처럼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주 의도적인 편집이죠. 단어 몇 개를 지움으로써 원래 언론 대응 지시였던 걸 순식간에 통계 조작 지시일 것처럼 맥락을 180도 뒤바꿔버린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공소장에서 조작이라는 단어를 수정으로 슬그머니 바꾸기까지 했죠. 진짜 무섭네요. 앞뒤 맥락 자르고 원하는 진술은 협박해서 얻어내고. 청문회에 출석한 대장동 1기 수사팀 차장검사의 증언을 보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이 1기 수사팀은 몇 달을 파헤쳤는데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무혐의 결론을 내리려고 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 직후에 갑자기 수사팀 전체가 전면 교체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2기 수사팀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기준까지 막 무리하게 확장해가면서 억지로 배임 혐의를 엮어냅니다. 즉, 타겟이 정해져 있으면 사람이든 서류든 그 타겟에 딱 맞게 그냥 재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무리한 일들이 차라리 조직 내에 한두 명 있는 일탈한 수사관, 깡패 같은 수사관 때문이라면 차라리 단행일 겁니다. 걔네만 징계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오늘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수록 이게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들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기이한 합작 시스템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국가기관 간의 합작이죠. 감사원이 판을 깔아주면 검찰이 칼을 휘두르는 식인데 서해 공무원 사건이 바로 그 완벽한 예시 아닙니까? 네, 서해 공무원 사건에서 감사원과 검찰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이른바 세탁기 효과라는 걸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원래 이 사건은 국방부, 해경, 그리고 대북 감청 자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국회 정보위까지 모두 자진월북으로 결론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그때 당시 북한군의 감청 무전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정권이 딱 바뀌자마자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감사를 벌여서 이 결론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립니다. 새로운 물리적 증거가 튀어나온 것도 아닌데 말이죠. 감사원이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킨 거군요. 네, 그러자 해경은 자신들이 했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번복해버리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 정부의 안보라인 고위직들을 줄줄이 기소합니다. 감사원이 정치적인 가정을 먼저 딱 만들어내면 검찰이 그걸 넘겨받아서 아주 객관적인 법적 사실인 것처럼 싹 세탁해주는 과정인 겁니다. 와, 완벽한 역할 분담이네요. 그런데 그 세탁을 위해서 검찰이 동원한 논리가 너무 황당하던데요. 검찰이 공소장에 뭐라고 썼냐면 서훈, 서욱 등 전 정부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국방부가 무력을 동원한 자위권을 발동해서 북한 해역으로 넘어간 공무원을 구출했어야 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비현실적인 대목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미 북한 영해로 넘어간 상황인데 거기서 무력을 동원해서 자위권을 발동하라는 건 사실상 우리 군함 끌고 가서 교전을 벌이라, 즉 전쟁을 시작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검찰은 도대체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억지 논리를 공소장에 당당하게 쓴 걸까요?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정치적 사건에서 왜 무리수를 두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법적인 직무유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입니다. 직무유기요. 그게 전쟁 불사론이랑 무슨 상관이죠? 직무유기로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려면 그 사람이 마땅히 했어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걸 고의로 안 했다는 걸 법정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구출했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안 했다라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의무를 억지로 설정해 놓아야만 그들을 처벌할 법적 명분이 서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법률을 끼워 맞춘 거네요. 네, 이 과정에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중국 어선에 구조되었다는 실체도 없고 증거도 전혀 없는 낭설들까지 버젓이 공소장에 활용되었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런 국가기관의 무서운 합작이 비단 높은 정치인들만을 향했던 건 아닙니다. 언론인들을 향한 압수수색 사례를 보면 정말 일반 시민으로서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잠시만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현실적인 공포죠. 여러분이 집구석에 처박아둔 전원도 잘 안 들어오는 낡은 구형 노트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학교 가려고 막 문을 나서는데 건장한 수사관들이 문을 강제로 막고 집 안으로 들이닥친다면 어떨까요? 대선 당시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를 했던 독립언론 기자들의 집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청문회 증언을 보면 검찰은 보도가 나간 지 무려 1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영장 제시도 없이 밀고 들어갔다는 불법적 관행이 폭로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압수수색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이 허락해준 영장의 범위를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장이 압수 대상으로 명시되지도 않은 구형 노트북을 수사관들이 임의로 켜서 이메일을 막 뒤지는 불법적인 강제 열람이 자행되었습니다. 게다가 명분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발부받은 영장인데 제가 그 70쪽짜리 공소장 내용을 봤거든요. 정작 그 해당 언론사 이야기는 한참 뒤인 30쪽에 넘어가서야 겨우 등장합니다.
그 앞부분 수십 페이지는 온통 이재명 대표에 관한 이야기로만 꽉꽉 채워져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명예훼손 수사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표적 수사입니까? 수사기관이 영장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검사들의 심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네, 그 심리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무리하고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지휘한 검사가 청문회에 나와서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요. 아니, 그 당당함의 근원은 도대체 뭡니까? 일반인이라면 남의 집에 영장 범위를 넘어서 불법 침입한 거나 다름없는데 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죠? 스스로를 시스템의 통제나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종의 취해법권의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강압적인 조사 방식, 서류의 취사 선택, 영장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압수수색을 범죄나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우리는 거학을 척결하는 엘리트 검사들이고 이건 우리들만의 특수 수사 기법이자 빛나는 노하우라고 굳게 믿는 거죠. 거대한 인지 부조화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시스템의 견제가 사라진 곳에서 수사관은 진실을 규명하는 공정한 심판이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결말을 쓰기 위해 증거를 마음대로 조립하는 무소불위의 시나리오 작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 시나리오 작가. 정말 뼈를 때리는 비유네요. 자, 오늘 우리는 국회 청문회와 독립 언론의 보도를 바탕으로 참으로 무겁고 복잡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문서의 숫자가 슬그머니 둔갑하고 한글이 안 되는 외국 컴퓨터에서 완벽한 조서가 탄생하고요. 네, 그리고 폐쇄면 조사실에서 가족을 들먹이는 끔찍한 협박이 오가고 국가기관들이 서로 손을 잡고 전쟁을 불사하라는 억지 논리까지 동원했다는 폭로들이었죠.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늘 이 증언들을 맹신해서 한쪽 진영의 편을 들고 이게 절대적인 진실이다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시스템의 오류를 보는 거죠. 네.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하는 것은 만약 오늘 살펴본 이 증언들이 가리키는 파편들 중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메커니즘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고장나 있다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사법 시스템을 지탱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생명줄은 바로 증거의 무결성과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물리적 증거가 오염되고 절차가 훼손된다면 그건 모래성일 뿐이죠. 세탁기를 돌리듯이 국가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정해진 결론 하나만을 향해 폭주한다면 그 고장난 시스템이 내린 판결은 앞으로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이 평소에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도 이 문제에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국가 권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문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훼손하고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사람의 일상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성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칼날이 특정 정치인이나 기자를 모두 베어버린 후에는 과연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결국 아무런 힘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 바로 우리들의 일상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당신의 일상을 위협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대화를 마치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를 감시해야 할 감사관, 그리고 진실만을 좇아야 할 검사가 만약 있는 사실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거대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도대체 그 펜을 쥔 시나리오 작가들은 누가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할 숙제네요. 오늘 밤 뉴스를 보시다가 화면에서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혹은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이라는 기사를 마주하게 되신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 뉴스라는 그라운드 위에서 호각을 불고 있는 심판은 정당한 룰을 적용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몰래 골대의 위치를 옮기고 있는 중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새로운 렌즈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